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택관리사 유벽희입니다.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왜 저보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는 멘트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제가 그 초짜라 그래요. 이 유튜브를 갖다 처음 만들다 보니까 뭘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만들어서 올렸던 동영상을 보고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그 새로 짓는 아파트들, 신축 아파트죠. 신축 아파트에 보게 되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설들, 그러니까 프로젝터라든지 스크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나 주민 총회를 할 때 PT, 프레젠테이션으로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뿐만 아니라 옛날에 지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요즘은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할 때 PT로 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사무장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보여줄 때 PT만큼 유력한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채를 시행하는 회사에서도 요즘은 예비 소장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채용을 할 때 먼저 그 PT 능력을 보고 이렇게 뽑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채 과제에 PT를 갖다가 넣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그 작년 22회 때죠. 22회 때 모 회사에서, 모 위탁사에서 그 공채 과제로 주어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채 과제에 보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을 갖다가 프레젠테이션으로 진행하는 것이 공채 과제였어요. 그런데 내용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기선 계획이나 또는 그 입주자 대표의 관리사무소 관련한 문제, 물론 뭐 이거 법령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법령에 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갖다 풀려고 하면은 현장을 모르고서는 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현장을 알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소장님들을 찾아뵙는 것도 유력한 방법이라고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제가 그러면은 지원자라고 하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래서 샘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제가 지원자의 입장이라고 해서 샘플로 한번 만들었는데 그 샘플로 만들었던 것들을 갖다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도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우리가 그 상생 발전 방안을 갖다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입주자 대표회가 어떤 일을 하고 또 관리사무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뭘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단언하게 되면은 중요한 사항을 갖다 의결하는 의결 기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관리사무소장은 어떻게 돼요? 관리사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의결된 내용들을 갖다가 법과 규정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을 하는 집행기구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어떤 상관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그 관리사무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장님도 얼마 전에 그 기분 좋게 자격증들을 취득하셨죠.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관리사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나라에서 이렇게 발급을 하고 있는 자격을 지닌 관리 전문가라는 것이고요.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는 아니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월급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을 보게 되면 각각 관리사무장은 집행기구, 입주자 대표는 의결기구 이렇게 역할을 정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상관과 부하 직원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즉 상명하복하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되는 역할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의결사항을 갖다 성실하게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걸 하기 이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입주자 대표회의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뭔가 의결을 할 때 바르고 적법하게 의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관리사무장의 역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의 그러면은 공통점은 뭐냐? 공통점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렇죠. 둘 다 주민을 갖다가 우리가 위해서 주민의 권익을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각각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상호 보완해주는 동반자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들은 몇 가지 그 인격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요. 물론 뭐 그 중에는 아주 이상한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상한 사람보다는 좋은 분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봉사 정신이 투철한 분들이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이런 분들은 대개 보게 되면 아무래도 명분을 주시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명분을 주시하는 분들이 성격적으로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명예를 존중하는 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특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리사무소장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상생 협력 발전을 위해서 관리사무소장은 어떤 기본 자세를 가지고 있으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성실하게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신뢰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소장님은 정말 믿을만해.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입주자 대표 회의의 어떤 위상을 제고하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장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장이 어떤 뭐 자기만 챙길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까지 같이 좀 챙겨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가 우리가 좋은 의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하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책임감 있는, 그죠?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을 하다 보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잘못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되는 경우에 대해서 내가 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잘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잘 됐어요.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런 경우 이거는 관리사무이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자화자찬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공을 갖다가 누구에게? 입주자 대표에게 돌리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관리업자, 그러니까 위탁사가 되겠죠. 위탁사의 이제 계약이 끝나게 되면은 뭐 끝났다고 해서 모두 입찰을 하는 건 아니죠. 수의 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 수의 계약을 하려고 하면 이제 조건이 있죠. 이렇게 두 가지의 조건을 갖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서 이제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위탁사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입찰을 하지 않고 재계약을 갖다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와 뭔가 좀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 거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관리사무소장이 먼저 주민들로부터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얻어진 공을 갖다가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자화자찬이 아니라 이 공을 누구에게 돌려요? 그렇죠. 요건 입주자 대표에서 좋은 합리적인 의견을 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그 공을 갖다가 입주자 대표에게 돌리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다고 하면은 입주자 대표가 관리사무장을 바라보는 눈도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훨씬 친근감 있게 이렇게 바라볼 거라는 거죠. 자기가 혼자서 잘났다. 이렇게 떠드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사무장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입주자 대표 회의가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을 해줘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싫어할 입주자 대표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독한 관계를 갖다 유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입주자 대표 회의가 보더라도 위탁사에서 우리에게 좋은 소장님을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우리 아파트가 잘 관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회사를 바꾸는 것보다는 우리가 재계약을 통해서, 그죠? 재계약을 통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반자적인 어떤 관계를 갖다 형성해 가는 것, 이것이 이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간혹가다 보면 특정한 동대표 몇 사람한테만 이렇게 아부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방법이고 가장 그 저급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정도로 만들어서 발표한다고 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던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장기수원 제도예요. 장기수원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그 한국 아파트 신문이죠. 한국 아파트 신문에 이제 그 문제점에 대해서 기고를 한 적도 있고, 이거를 갖다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뭐 인터넷에다가도 많이 올려서 이렇게 알려준 적도 있는데요. 장기순 계획 제도, 아마 이거는 법령을 통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PPT를 제작을 한다고 하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순 계획이 법령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갖다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순 계획이라든지 또는 뭐 장기순 충당금 관련해서 법령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일단 쭉 적시를 해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법령에는 나와 있지만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예비 소장님들은 알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알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계신 현직 소장님들을 찾아뵙고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을 거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장기성 계획의 제도 문제점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그 장기성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작성하는 것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작성을 하는 거는 누가 만드느냐? 이거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사업 주체가 만들죠. 건설사에서 만듭니다. 그런데 건설사에서 최초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 사용 검사권자, 그러니까 지자체한테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제출할 때 처음 만든 계획서부터 너무 좀 엉터리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검사권자, 지자체가 되죠. 지자체도 이 제출받은 사용 계획서를 제출받은 장기성 계획서를 갖다가 검토를 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보완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설사에서 만들어서 제출한 게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검토할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보관만 하고 있다가 입주자 대표 회의, 즉 아파트로 넘겨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장기수용 계획의 그 항목이라든지 세워야 될 항목이라든지 뭐 수립 기준, 뭐 수선 주기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물론 이건 뭐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아파트마다 다 특성들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품목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기수용 계획을 세워라,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합리적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뭔가 일관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상황들은 다 다른데 그거를 갖다가 특정한 항목들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3년마다 우리가 그 검토를 하고 또 조정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말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사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한 것부터 맞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건설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는 관리 주체에 이거를 갖다 검토하고 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진행해라,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하거나 하지 않거나 또는 뭐 거기에 맞지 않도록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뭐를 해요? 과태료를 갖다 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그 장기성 계획서에 있는 금액보다 많거나 적고도 우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무 그렇게 경직되게 법령들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고 과태료를 때리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기성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면은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치고 있잖아요.
의결을 거치는데 만약에 공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미공사 공사를 갖다 하지 않았으니까 과태료 내세요. 이런 것들까지도 전부 관리 주체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들은 뭔가 좀 옳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성 계획의 이제 그 해결 방안이라고 하면은요, 이제 원인을 알았잖아요. 문제점들이 나타났으니까 이 문제점에 갖다가 없앤 원인을 제거를 하면 바로 해결 방안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성 계획서를 갖다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장기성 충당금을 걷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건물이 낡았을 때 보수를 하라는 얘기예요. 보수를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정도의 돈을 걷었다가 건물이 노후화가 됨에 따라서 적절하게 수리를 해줘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는 아파트를 짓기 위한 어떤 건축비가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 건축비의 일정한 비율을 갖다가 의무적으로 장기성 충당금을 적립을 하도록 하면 간단할 거라는 거예요. 건축비의 뭐 1% 또는 2%, 3%, 뭐 5% 이렇게 딱 어느 정도의 일정한 비율을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성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장기성 충당이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말들이 싹 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비의 일정한 비율로 걷도록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쓰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뭐 어디에만 써라 이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물이 짓고 나서 자본적 지출로만 한정해주면 되지. 다시 말하면은 이 돈을 갖다가 사용자가 낼 거냐 소유자가 낼 거냐 그것만 결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돈을 내는 사람들이 소유자잖아요. 소유자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에만 쓰도록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굳이 뭐 어디에 써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간섭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파트가 낡았고 물이 줄줄 새는데 이거 안 고치겠습니까? 나라에서 고치라고 이렇게 권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이 줄줄 새고 그 아파트가 낡아 보이면 당연히 아파트가 알아서들 고칠 거라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입주자 대표의 의결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현재 법령을 갖다 그대로 고수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굳이 그렇게 고수하겠다면 어떻게 돼요? 최초에 수립한 장기성 계획이 엉터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엉터리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단가표, 물량, 산출표 이런 것들을 갖다 같이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장기성 계획서를 갖다가 검토를 처음에 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자체거든요. 그럼 지자체에서 이걸 갖다 잘못됐으면은 여기에 따라서 보완을 갖다 요구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보완을 해서 뭔가 아파트에 넘어올 때는 제대로 만들어진 장기성 계획서가 오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최초에 만든 건설사라든가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는, 이걸 검토해도 공무원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차라리 처벌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왜 애꿎게 관리사무소, 그러니까 관리 주체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건설사에서 어려워하는 거를 갖다가 관리사무소장, 관리 주체에게 이거를 갖다 뭐 검토해라, 조정해라 이럴 게 아니고 이것도 전문 업체한테 이렇게 처리하도록 의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은 뭔가 좀 그 현행 법령을 바꾸기 전에는 어려운 거잖아요. 현행 법령을 바꾸기 전에 어려운 이상적인 그런 바람이 되는 거고요. 그럼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 법령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보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한주택관리사 협회에서도 그 장기성 계획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적절하게 잘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장들이 뭔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향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 해서 비록 법령이 좀 그 현실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죠?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그 전문 업체들의 어떤 컨설팅 프로그램을 갖다가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뭐 방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장기 수선 계획을 갖다가 현실적 대응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악법도 법이라고 합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제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러면서도 현실의 현행법을 갖다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현행법을 갖다가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여기서 잊지 말고 계셔야 되는 것들 한 가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쭉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소장님들이 이 답변을 할 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 그럼 위탁사에서 왜 이 문제를 냈겠냐는 거죠. 그렇죠. 위탁사에서 왜 이 문제를 냈겠어요? 지금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하거나 또는 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인데 이거를 갖다 왜 위탁사에서 문제를 냈겠어요? 그렇죠. 그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법에 나와 있는 거는 뭡니까? 법에 나와 있는 건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관리 주체가 이러한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관리 주체는 사실은 이걸 갖다가 조정하고 검토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누가예요? 관리사무소장이나 또는 입주자 대표에서 의결을 하지만 첫 번째로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은 위탁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불합리하다라는 것도 언급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정말 아니라 입주자 관리 주체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모두 책임을 떠맡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정도의 멘트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들었던 것 두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림으로 해서 제가 그 취업 특강을 했던 것들, 준비했던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네요. 두 가지가 남았는데, 한 가지는 이제 다음번에 보여드릴 것은, 그렇죠. 우리가 관리사무장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노하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말이 좀 거창하긴 하지만, 이렇게 본인의 노하우를 갖다가 집대성한 어떻게 보면 좀 비장의 무기가 되겠죠. 그런 비장의 무기를 갖다가 좀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음번에는 제가 준비했던 어떤 비장의 무기를 좀 보여드리고요. 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자기 소개를 갖다 PT로 하는 방법,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모두 끝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도 뭐 듣느라고 애쓰셨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